다음은 세션 2입니다. Communicating Skills in Obstetrics and Gynecology라는 주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최훈 교수님께서 과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그 산부인과 영역에서 우리가 환자를 볼 때 특히 나쁜 결과를 환자한테 설명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환자한테 뭐가 더 도움이 되게끔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두 분의 연자를 모시고 또 두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는 김건우 산부인과 김건우 원장님이 되겠습니다. 발표하실 제목은 태아 관련 문제 상황 슬기롭게 전달하기가 되겠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먼저 김건우 원장님의 양력을 소개하면은 서울의대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에서 석박사를 수료하시고 서울대학에서 산부인과 전공의를 하셨고 서울대학에서 임상 강사를 하시고 하버드의대 브링엄 워먼즈 하스피탈에서 리서치 펠로우를 하시고 함춘 여성 클리닉 원장을 하시다가 2018년부터는 김건우 산부인과 의원 원장으로 또 재직하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건우 산부인과 김건우 원장입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태아 관련 문제 상황 슬기롭게 전달하기입니다. 솔직히 이런 강의 제목을 이제 의뢰를 받아서 좀 사실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산전 진단이나 초음파 관련해서는 강의를 조금 경험이 있는데 제목의 강의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이제 해봤고요. 구글에서 환자에게 나쁜 소식 전하기라고 검색을 했더니 이제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거의 한 540개의 글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이제 검색된 글을 읽다가 보니까 Breaking Bad News라는 표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영어로 다시 검색을 해봤습니다. Breaking Bad News to Patient Obstetrics라고 했더니 역시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28,700개의 글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영어 문화권에서는 이런 것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이제 세상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검색을 좀 더 해봤더니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의료 커뮤니케이션 학회라는 것이 있고 여기서 학술대회 및 학회지를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전공의들한테 브레이킹 배드 뉴스 스킬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했고 결론적으로 개선이 가능하고 따라서 이제 전공의 수련 과정에 이런 트레이닝이 필수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도 전공의 트레이닝 과정에 이런 거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강의를 들은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더 지져봤더니 이제 고려대학교에 그 의인문학 교실, 사실 저는 이런 교실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의인문학 교실에 이영미 교수님께서 2014년에 JKMA의 그 리뷰 논문을 발표를 하였고 오늘 제 프리젠테이션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논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 학술위원장님께서 다음번에는 진짜 제대로 된 그 이영미 교수님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미국 사람들은 보면 첫 글자 따서 뭐 만드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브레이킹 배드 뉴스 스킬도 이렇게 첫 글자를 따가지고 스파이크 모델이라는 거를 미국의 임상 암학회에서 2001년에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Setting, Perception, Invitation, Knowledge, Emotion, Strategy and Summary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일본 국립암센터에서도 쉐어 모델이라는 것을 이제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영미 교수님 논문에 이제 나쁜 소식 전하기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스파이크 모델의 한국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의사가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안정된 환경과 분위기를 제공하고 정부 제공 전에 환자의 생각, 걱정, 염려 등을 먼저 파악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설명이 적절할 것인지 가늠하는 것이 필요하고 진단명이나 상태를 정확히 전달, 필요한 정보를 설명하고 환자의 감정을 탐색하고 나타내는 감정에 적절히 반응하고 배려, 그리고 환자의 반응 중 포착하지 못한 것이 없는지 파악하고 다시 질문, 그리고 단기 진료 계획을 설명하고 요약 정리한다. 이렇게만 읽어봐서는 사실 감이 좀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아주 친절하게도 실제적인 이제 그 대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준비와 시작에서 보면
배려와 관심 표현하기인데 뭐 누구누구씨 안녕하세요. 뭐 산부인과 전문의 김건우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동안 좀 어떠셨어요? 저는 뭐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이제 질문으로 진료를 되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지 환자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데 이제 배우자가 같이 오셨는지 혼자 오셨습니까? 아니면 뭐 지금 결과를 알려드려도 되겠냐고 먼저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바빠가지고 막 결과를 막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들을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진료의 내용에 대한 요약 정리로 이제 뭐 진료했던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만약 기억을 못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뭐 어떤 검사를 했다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질병 또는 상태에 대한 환자의 생각, 기대, 감정을 파악하기. 그러니까 되게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면 이제 의사의 생각과 감정을 이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환자가 어떻게 느끼는지, 환자가 뭘 기대하는지 이걸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에 다녔던 병원 선생님한테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혹시 지난번에 검사했는데 환자가 가지는 걱정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어떤 질병이 두려운 건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공할 정보의 질과 내용을 파악한다. 그래서 오늘은 뭐 결과만 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치료 방법까지 원하십니까? 이런 걸 환자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소식 통보.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하고 잠시 사회를 둔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한국의 의료 현실에서는 뭐 5분에 한 명씩 봐야 되고 뭐 3분에 한 명씩 봐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럴 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전달할 때는 기존의 어떤 진료를 떼고 따로 세션이 있는 게 사실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사회를 두고 환자의 감정을 살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해하기 쉬운 말을 사용하여 의학적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해하는 용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이해를 했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는 질문이 필요하죠. 제 설명이 너무 어려운가요? 뭐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나요? 이런 말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그런 나쁜 소식을 전하고 나서는 그 의료진의 유감도 표현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서 참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사실 진료실에서 저는 이런 말을 뭐 그렇게 흔히 하진 않는데 이번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아, 이런 표현도 해주는 게 좋겠구나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환자의 정서적 표현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역시 기다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사실 말도 중요하지만 비언어적인 어떤 눈빛이나 몸짓, 뭐 이렇게 등을 두들겨 준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표현하는 감정과 정서 상태가 당연한 것임을 확인시켜주기. 그래서 놀라는 게 당연하구나, 뭐 화가 나는 게 당연하고 두려운 게 당연하고 이렇게 말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정, 분노, 슬픔 등 그 다양한 정서적 반응에 대해서 수용을 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으면 반드시 말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협의와 정리에서는 이제 향후 진료 계획에 대한 설명과 상의 이런 게 필요해서 이제 치료 계획 세부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걸 알려주고, 그럼 이제 끝으로 이런 거를 제대로 이해를 했나 다시 한번 더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진료실에서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자의 감정에 너무 둔감한 경우 아주 흔하죠. 저희는 사실 의사로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 매일 뭐 안 좋은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둔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장소나 시간에 나쁜 소식 전달하기. 뭐 이렇게 복도에서 가서 만났는데 그런 뭐 전화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희망이 전혀 없다는 느낌을 전달하거나 예후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진단만 거론하거나 아니면 사전 준비 없이 급하게 중대 사안에 돌입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거. 뭐 저희 영역에서는 예를 들어 다운증후군 선별 검사에서 고위험군이 나온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다운증후군 확률의 가능성은 한
5%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잘못 설명을 해가지고 환자는 이제 자기 아기가 완전 다운 증후이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든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게 대표적인 잘못된 정보 전달이죠.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환자한테 집중 못하고 막 서두르고 이런 게 잘못된 소통이고, 그리고 너무 지나친 유머나 무례함,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전문 용어 사용,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제 진료실에서 브레이킹 배드 뉴스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 진료실에서 한 그 브레이킹 배드 뉴스는 한 4가지 정도로 예상할 수 있고, 이제 초기에 유산된 경우, 그리고 초음파에서 어떤 기형 소견이 발견된 경우, 그리고 선별 검사 같은 데서 고위험군이 나온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모막 검사나 양수 검사 같은 진단 검사에서 비정상 소견이 나온 경우, 뭐 이런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대구에 개원한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저희가 한 평균을 내보면 한 달에 한 5, 6분한테는 다운증후군 같은 염색치상을 꼭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면 되게 이런 상황이 되죠. 뭐 굉장히 불안해하고 막 화도 나고 막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많은 임산부들은 그 태아한테 문제가 있으면 이게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그 생각을 좀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데 뭐 예전에 먹었던 커피나 약물 뭐 이런 걸 떠올려 가지고 다 자기 탓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공감인데요. 이제 공감이란 게 환자하고 같은 상황에 처해서 그런 아픔을 같이 느껴보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진심이 이제 들어있는 그런 공감이 되게 되면 여기 사진처럼 저런 눈빛, 뭐 이렇게 터치, 뭐 이런 게 되는데, 사실 뭐 저는 산부인과라서 터치는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마음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감이 사실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 공감이라는 어떤 말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영어 단어가 4가지가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PT랑 Sympathy, Empathy, Compassion인데, 사실 여기 읽어보시면 다 이해를 하실 텐데 뭔가 되게 비슷한 내용 같지만 실제 우리가 의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사실 컴패션입니다. 컴패션을 다른 그 PT나 Sympathy, Empathy랑 구별을 한다면 행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컴패션은 감정만 같이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불행한 상황에서 내가 행동으로 실제로 도움을 주려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패션의 특징은 컴패션의 대상은 고통을 경험하는 구체적인 개인으로 하고, 그 고통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상대성을 그리고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함께 느끼는 거에 멈추지 않고 뭔가 도움을 주려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이런 것이 컴패션입니다. 이게 뭐 교육으로 될지 아니면 타고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둘 다 영향이 있겠지만 어쨌든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산이 됐을 때 그 제일 임신부를 괴롭히는 생각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2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아,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거랑, 아, 엄마가 못 되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틀렸다, 이런 거를 진료실에서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 잘못이 전혀 없고, 그리고 그 반봉의산 이유는 일반적으로 매우 좋기 때문에 엄마가 원하는 숫자만큼 애를 잘 낳을 거다, 이렇게 리어슈어런스를 꼭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유산이 됐을 때 또 이게 사실 고통이 의미가 없을 때 제일 괴롭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유산의 의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엄마한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뭐 유산을 겪지 않았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유산을 통해서 이제 아, 자식이 참 귀하고 이게 뜻대로 안 된다, 이런 것을 실제로 잘 느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오는 애기한테 더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좋은 부모가 되는 걸음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크리넥스를 많이 뽑아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세컨드 오피니언인데, 뭐 진단도 그렇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아, 이게 좀 예상치 않은 소견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세컨 오피니언을 구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문제를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운 좋게도 저희 대구에 대구권역에 그 난임 우울증 센터라는 곳이 생겨가지고요. 제가 여기
선물을 상당히 많이 보내서 재작년인가 여기랑 이제 MOU도 체결을 했는데, 그래서 뭔가 힘들어하면 일단 스크리닝하는 그런 퀘스천회가 있고, 거기서 10점 이상 이렇게 나오면 여기로 꼭 가서 상담을 받으라 그러고, 여기서 이제 심리 상담도 해주고, 필요하면 경북대병원 정신과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이랑 뭐 치료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엄마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영국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인데요.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이제 예상치 않은 결과를 보았을 때 이걸 어떻게 전달할지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혹시 바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 슬라이드 뒷부분에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번역해서 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 약간 감동받았는데, 사실 이제 초음파 보다 보면 뭐 엄마가 뚱뚱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아기가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되게 오래 걸리고 이제 말을 끊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찾느라고 신경을 못 쓰는데, 이제 엄마들은 내가 설명을 하다가 말이 끊어지면 굉장히 불안해 하거든요. 근데 여기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아, 내가 지금 검사를 하는 동안에 중간중간 말이 없을 수 있는데, 이게 뭔가 나쁜 걸 뜻하는 건 아니다, 반드시. 그래서 안심하셔도 된다. 이런 거를 미리 설명을 해주라는 얘기죠. 아주 세심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단어를 쓰는 게 또 중요한데, 여기 보면 이제 avoid 텀이 있고 alternative 텀이 있는데, 정상, 비정상 이런 거보다는 예상이 되는 소견, 예상이 되지 않던 소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병이라기보다는 어떤 소견이라고 쓰는 게, 특히 이제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저 같은 그 개원가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단정적인 진단보다는, 아, 우리가 예상한 소견이 아니니까 이거는 3차 병원으로 저희가 의뢰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래서 썸머리를 하면 이제 그 대화를 할 때 환경 중요하죠. 환경, 적절한 환경이 되고, 그리고 눈을 마주치고 집중을 해서 대화를 해야겠죠. 그리고 엄마의 감정을 다 받아주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단어를 잘 선택을 해야겠죠.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써야 되고, 그리고 컴패션,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컴패션. 그리고 이런 거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 좀 더 시스테마틱하게, 사실 가장 이상적으로는 뭐 레전트 트레이닝 과정에 있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국시를 보는 항목에 있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건우 원장님 대단히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현재 토론자는 그 울산의대 서울 아산병원 산부인과 정진훈 교수가 되겠습니다. 정진훈 교수님 토론 시작해 주세요. 네. 오늘 너무 김건우 교수님, 원장님 너무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도 이 강의에 대해서 심신산부인과 이렇게 처음 참석했는데 저희 전공의들에게 이 참석을 하는 거를 꼭 필요할 것 같다. 특히 나쁜 소식을 전할 때 요즘 전공의들이 공부는 잘 하지만 이런 인간관계가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많이 부족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안 좋은 이벤트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많이 보시겠지만 초음파 이상 소견이 의심되었을 때 침입적인 검사를 하는 경우에서 산모들이 검사를 많이 안 하고 이제 거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보시면 이제 본인이 이제 임신 중단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럴 때 어떤 그런 설명할 때 한 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환자의 그 오토노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의학 윤리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너무 안타깝죠. 저 소견만으로 사실 아기를 포기할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하고 의뢰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제가 다시 네. 아기를 대신 키워줄 수가 없고, 저도 장담이 안 되거든요. 얘가 어떻게 발달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저는 오토노미를 존중하는 편입니다. 환자의 자율성을 먼저 네.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네, 저희들도 보면 이제 많이 의뢰돼서 오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선전 진단에서 이제 이상 있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때 이제 이런 검사를 권유를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산모들이 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 임신을 더 생각을 많이 얘기해 줍니다. 이번 임신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산모나 보호자분들이 최종 결정을 해야 되지만, 그 동반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이어가 훨씬 안 좋잖아요. 염색체 이상이 있을 경우에. 그래서 이런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고, 또 염색체 이상이 없다 그러면 구두적 이상만, 초음파상 보이는 구두적 이상, 초음파에서 염색체 이상을 확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구두적 이상에 관한 것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최선을 치료를 해주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만일 다음 임신을 이제 너무 안 좋아서 다음 임신을 했다. 그래도 다음 임신에서 그 전 임신에서 구두적 이상 이외에 다른 염색체 이상이 있느냐. 실제로 보면은 PGD 케이스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엑스링크드 하이드로세팔로스도 그렇고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렇게 환자를 권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김근호 원장님처럼 환자가 안 한다고 거부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죠. 네, 저는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또 궁금한 거는 진짜 그 초음파를 볼 때 저렇게 말씀 오늘 강의력을 쭉 보니까 그런 설명을 다 해주시고 하면 환자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초음파 산전 초음파를 보는 상과 선생님들한테 요거는 반드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포인트가 좀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작할 때 그 아기 태명을 꼭 이렇게 부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게 예. 사람이잖아요. 근데 뱃속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마치 무슨 이렇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전공의들. 그리고 막 이렇게 볼 때 막 툭툭 치고 뭐 이게 이런 것도 그렇고 좀 이렇게 뭔가 존중하지 않는 느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 뭐 이렇게 기형이 발견되면 사실 그 엄마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일 텐데, 와, 이거 책에서 보던 티오프 만났어.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게 이게 진짜 큰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공의 때 막 그런 거를에 대한 그 에듀케이션이 없으면 사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자기가 초음파를 잘 보기 위한 거가 테크닉이 아니라 한 애의 생명이가 있기 때문에 네. 생명을 존중하는 자세를 더 가지면서 네. 검사를 하고 말을 할 때 좀 조심해야겠다. 좋은 조심해요. 말씀이신 거,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다 그러면 그 가장 난감한 문제가 임신 중기까지 잘 왔다가 중기 이후에 갑자기 아기가 이제 태아에 사망하는 경우가 이제 드물지 않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상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저들도 저희 전임의 선생님들이 보던 환자들이 글쓰실 때 그걸 너무 그런 소식을 전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서 저한테 조언을 많이 요청하고 또 사실 그런 안 좋게 된 FDI 된 사실을 알리는 과정 중에서 보호자가 굉장히 화를 내고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 이제 뭐 산부인과 가서 못하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혹시 그럴 때 그 슬기로운 그 상담 방법에 대해서 뭐 말씀해 줄 수 있으신지. 저는 뭐 사실 중기 유산을 주로 보지는 않고요. 전 뭐 많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전 주로 28주 전까지를 보기 때문에 초기 유산을 주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근데 뭐 똑같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화나고 엄마가 화가 나 아까 부정, 분노, 불안 뭐 이런 거를 다 겪는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뭐 암 진단 받아도 그런 과정을 겪는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화를 내도 어쩔 수 없죠. 뭐 저희가 거기 앉아서 듣고 있어야겠죠. 화가 나시는 게 당연하다고. 그리고 그런 그 상황에 뭔가 풀어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울게 하고 뭐 크리넥스 뽑아주는 거지. 그거를 뭐 바꿔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애기 보러 왔는데 애가 심장이 멎었대는데 그거를 그 상황에서 내가 말로 이걸 풀어주겠다. 그거는 사실 욕심일 것 같고요. 그냥 화나고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걸 저희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죠. 뭐 그게 저희 직업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걸 있을 때 주로 이제 우리 후배들에게 해주는 얘기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환자가 자책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내가 왜 몰랐을까? 네. 그 얘기가 가장 크고 또
우리가 진짜 그 FDI의 가장 많은 원인은 원인 불명이잖아요. 네, 근데 원인 불명인 걸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임신을 위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해줘야 된다. 이번 임신은 뭐, 환자가 일주일 되니까 환자가 일주일 전에 왔었으면 좋았었겠냐. 내가 저번에 왔을 때, 태동 애가 안 논다 그랬었는데 왜 뭐 그때 제왕적에서는 좋지 않았겠냐. 근데 우리가 아는 원인은 다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애가 힘들어서 뱃속에서 사망한 거기 때문에 애들도 뱃속에서 그때 나간다 하더라도 좋다고 실증 없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왜 다음 또 약간 잔인한 얘기이긴 하지만 또 그때도 다시 그 부검하고 염색체 검사를 꼭 계속 권유를 하면서 또 다음 임신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드는 거 이제 PGT 예를 많이 들면서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가 몰랐던 걸 찾은 경우도 있어서 그러면 반복적인 불행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를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네. 김건우 원장님. 네네. 그 우리가 산모들을 볼 때, 물론 뭐 부인과 환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외래에서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은 진료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환자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떤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게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뭐 카운셀링 피를 청구한다든지 등등, 예를 들면은 그래야지 앞으로 그 레지던트 트레이닝 할 때도 그 전공의들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 전공의 수련할 때 하나의 세션을 넣어서 그런 걸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되는데, 네. 학회에서는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요? 아니면 이제 학회 차원에서. 왜냐면은 개원이 네네. 협의회라든지 예. 학회, 산부인과 학회라든지 쪽에서 한번 그런 것을 학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뭐 의사 개개인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능히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교수님 말씀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사실은 이상적인 진료를 하려면 그게 뭔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막 개업을 해야 되고, 이게 병원에 굴러가야 되는데, 이런 환자 1시간씩 붙잡고 있으면, 사실 병원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카운셀링 피도 사회로 설정이 되고, 트레이닝이 되고, 그러면 진짜 이상적이죠. 그리고 학회 차원에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뭐 너무 좋겠죠. 그런 게 없으니까 아마 전공의들도 그런 데 관심을 가지지 않고 환자 수를 늘리는 데만 관심이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연재는 이걸로 끝내고 연자분과 토론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연재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연재는 불임 부부 진료에 있어서 상담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발표실 연자는 차의과대학 분당차병원 난임센터 김지현 조교수가 되겠습니다. 김지현 교수는 조교수의 그 양력을 소개하면은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쳤으며 서울 라헬 여성의원에 근무하시다가 2019년부터 현재 그 차의과대학 분당차병원 난임센터 조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합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연재에서 난임 부부 진료에 있어서 상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난임은 이모셔널, 그러니까 감정적, 그리고 피지컬, 파이낸셜 스트러글을 특징으로 하는 긴 여정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난임 치료에 있어서 환자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인데, 그 요소들을 살펴보면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았는가,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 됐는가, 좋은 정보를 제공받았는가, 그리고 효율적으로 치료를 받았는가, 그리고 의료진이 능력 있고 이제 경험 많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가,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받았는가, 그리고 퍼스널라이즈드 케어를 받았는가, 그리고 존중받고 디시즌 메이킹에 참여를 했다는 그런 느낌들이 환자의 세티스팩션의 중요한 요소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임신에 성공하게 되면 환자의 만족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환자가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의료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받았다고 인지하게 되면 이제 만족도는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난임 치료의 여정 중에서 보통 일반 이제 OBGY 산부인과 선생님들에서 이제 스페셜리스트로 이제 넘어오는 트랜지션을 겪게 되는데, 이 트랜지션에서 느끼는 환자의 그 불만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OBGYN,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과 있는 동안에 느끼는 환자의 불만족 중에 하나는 내가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그리고 이 치료가 우먼에 포커스되어 있어서 메일 파트너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 그리고 디퍼스널라이즈드 된다는 느낌이 이제 환자의 불만족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퍼틸리티 클리닉에서 느끼는 환자의 불만은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수익을 위한 행위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잘못된 정보, 그리고 부적절한 정보, 그리고 심지어는 잘못 알려진 정보를 받아서 이제 어둠 속에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이제 환자의 불만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자의 불만족을 줄이고 이제 효율적인 진료를 하기 위한 인퍼틸리티 카운셀링의 가이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이드는 유럽 생식의학회 워크숍에서 이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카운셀링의 정의는 어떤 변화를 초래하기 위한 인터퍼스널 프로세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퍼틸리티 카운셀링은 이제 라이프 골에 대한 명확화와 서포트가 이제 추가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페이션트 센터 케어 환자 중심 의료와 카운셀링의 차이점은, 카운셀링은 이제 문제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풀기 위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페이션트 카운셀링은 환자의 상황, 이 사람이 기혼인지 미혼인지 레즈비안인지, 그리고 어떤 치료를 시도하는 상황인지, 어떤 엠브리오 도네이션을 하는 상황인지, 서로게이트 대리모를 하는 상황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운셀링은 트리트먼트를 계속 지속하느냐 혹은 종료하느냐에 대한 디시전 메이킹에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카운셀링은 이제 크게 이 5가지 요소로 이제 구성이 되고, 먼저 인포메이션 게더링과 아날라이시스, 그리고 디시전 메이킹은 보통 환자 중심 케어, 그러니까 페이션트 센터 케어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인퍼틸리티 카운셀링은 이 임플리케이션과 디시전 메이킹 카운셀링, 그리고 서포트 카운셀링, 크라이시스 카운셀링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 크라이시스 카운셀링과 테라피틱 카운셀링은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단계에서는 사이코테라피의 영역에 속합니다. 먼저 인포메이션 게더링 단계에서는 보통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보통 이 단계에서는 메디컬 닥터가 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소셜 이모셔널 임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고려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프로스와 콘스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임플리케이션과 디시전 메이킹 카운셀링에 있어서는 이 치료 행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특히 이제 생식세포를 기증받는 경우나 이제 대리모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요하겠습니다. 서포트 카운셀링은 이제 환자가 겪는 디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모셔널 서포트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통 환자들은 그 아기를 가지고 싶지만 그거에 대한 좌절이라든지 소셜 패밀리 프레셔 같은 문제, 그리고 리프로덕티브 테크닉 자체, 그리고 이
reproductive 테크닉의 limited success rate에 의해서 디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디스트레스는 이제 이 infertility 워크업을 하는 동안,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임신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임신 종결과 관련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임신 종결 시에 디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카운셀링 서포트는 이제 환자 스스로 이런 이모셔널 스트레스를 마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고, 이제 이 스트레스풀 상황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테라피틱 카운셀링은 보통 이제 사이코테라피의 영역으로 보통 2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이제 정신과에 의뢰하거나 이제 심리 전문가에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운셀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mandatory 카운셀링과 voluntary 카운셀링이 있습니다. 이 mandatory 카운셀링은 보통 난임 클리닉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의 개념이고, 메디컬 인포메이션과 트리트먼트 임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voluntary 카운셀링은 이모셔널 애스펙트가 이제 조금 강화된 카운셀링이고, 이건 환자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임 클리닉에서 이제 환자 카운셀링에 있어서 힘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카운셀링을 하면 좋을지 요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종결하는 시점에 있어서 이제 카운셀링을 하는 것이 가장 힘든데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술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카운셀링 하는 것은 의사도 힘들고 환자들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이 메디컬 트리트먼트의 종결에 있어서 어떤 카운셀링을 할지 포인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이가 없는 삶에 대해서 치료 처음부터 좀 인지를 하게 된다면 치료 실패에 의한 이 디프레션을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가 있는 삶도 좋지만 아기가 없는 삶의 어드밴티지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종결하는 것 자체가 환자의 결정이라는 것도 인지하도록 도와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치료에 실패했을 때 환자들은 이제 계속 치료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게 되는데요. 그 뉴 테크닉을 소개함에 있어서 이 뉴 테크닉은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실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충분히 알려줘야 되고, 뉴 테크닉의 이제 찬스와 리스크에 대해서 잘 디스커션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섹슈얼 펑션은 이제 개인의 삶과 이제 이 인퍼틸리티 위기에 있어서 이제 민감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섹슈얼 디스펑션은 인퍼틸리티 진단 단계 전부터 존재하기도 하고, 이 인퍼틸리티 워크업을 하는 동안 그리고 치료를 하는 동안 더 심해지기도 하고, 이 섹슈얼 디스펑션이 불임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제 프라이머리 커즈로서의 섹슈얼 디스펑션도 있을 수 있는데, infrequent intercourse나 바지니무스, 그리고 디스파레니아, 그리고 섹슈얼 디자이어이 낮다던가 이렉타일 디스펑션이 있는 경우 인퍼틸리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퍼틸리티에 따른 세컨더리한 문제로 섹슈얼 프로블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인퍼틸리티 자체는 섹슈얼 펑션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우리가 배란이를 알려주면서 이제 타임드 인터코스를 많이 유도하는데요. 이렇게 스케줄 섹스를 하면서 생기는 압박에 의해서 섹슈얼 프로블럼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 인터코스 자체가 골 오리엔티드 되어 있고, 이
행위 자체가 인퍼틸리티를 더 상기하는, 인퍼틸리티를 생각나게 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퍼틸리티는 셀프 익스트림을 감소시킬 수 있고 바디 이미지에도 변화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열등감이나 우울감 그리고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콜로직한 문제들이 또 섹슈얼리티에 영향을 또 역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런 인퍼틸리티와 관련된 섹슈얼 디스펑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상담함에 있어 이 인퍼틸리티와 관련된 섹슈얼 디스펑션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시켜 주는 것이 이 자체가 치료가 될 수 있고 이제 더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퍼틸리티 치료 전부터 이 섹슈얼 디스펑션이 오래된 장기적인 문제였다면 이제 치료 전에 스페셜리스트에게 리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인퍼틸리티 카운셀링은 이제 치료를 잘 하게 하고 환자가 치료하는 동안에 이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연자의 토론자는 서울의대 김성우 교수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코멘트 및 몇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난임 부부 상담을 할 때 아까 이제 페이션트 센터 케어의 중요성 언급하셨는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퇴수정 시술에 대해 보험급여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저희 기존과 달리 좀 만 45세 이제 고령 환자들도 급여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이런 고령 환자들이 급여 혜택을 받으면서 임신 성공률이 낮은 환자들의 대상으로 시술이 여러 차례 하게 되면서 예전에 비해서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조금 치료 종료 언제까지 불임 시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 충돌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저의 경우는 이제 여러 차례 뭐 시험관에 나게 시술을 했는데도 이제 반복적으로 임신에 실패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44세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저희가 나와 있으니까 뭐 유산율이나 임신율이 조금 낮을 수 있다 이제 시술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시험관하기 시술 목적이 뭐 임신이 아니라 건강하게 출산인데 고령일 거 여러 가지 임신이 힘들고 임신되더라 유산율 좀 높아진다, 이런 부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환자분이 계속 시험관 시술 계속 하시겠다고 하실 경우에는 뭐 환자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는 있는데요. 사실 이게 디시전이 사실 쉽지가, 언제 그만둬야 될지 결정 충돌이 있을 때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뭐 선생님께서는 혹시 이런 고령 환자들 상대로 시험관 시술할 때 언제까지 하시고 치료 종료 결정할 때 충돌이 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환자랑 풀어나가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요즘 정말 만 44세, 만 45세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사실 그런 분들과 치료를 하고 상담을 함에 있어서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본인의 나이를 언급하는 거, 그리고 뭐 난자가 잘 안 나왔거나 임신에 실패했을 때 저희가 사실 에이즈 팩터를 많이 생각하고 에이즈 팩터에 의한 난소 기능 저하와 난자의 질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나이 자체를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이제 그게 또 좀 껄끄러움의 원인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진 진료일 때 이제 처음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나이에 따른 임신율을 설명을 드리고, 이제 계속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환자분들이 자신의 그 임신 예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 원인은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 팩터도 있지만 뭐 시댁 문제라든지 남편 팩터라든지 꼭 임신이 아니더라도 난임병원에 다니면서 노력을 한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요인도 일부는 있어서 치료 종결을 제가 먼저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네. 하나 더 제가 또 뭐 코멘트하면서 여쭙고자 하는 게 있는데, 예, 저도 뭐 사실은 이 심신산부인과 이렇게 해서 환자분 난임 환자로 왔을 때 난임 의사로서 이제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합병증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됐을 때 치료를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는 걸 열심히 해드리고 있는데, 좀 임신 자꾸 안 되거나 했을 때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그동안 조금 요번 강의를 들으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좀 더 잘 해야 네.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이제 계속 임신 실패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뭐저 같은 경우에 이제 환자분보다 뭐 난소라든지 자궁 상태가 더 안 좋아도 끝까지 포기를 안 하시고 계속 하시다가, 결국 임신에 성공하셨다. 그리고 건강하게 출산하셨다고 성공한 환자 사례를 좀 들으면서 이렇게 환자를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좀 응원도 하고 북돋아주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자꾸 여러 번, 5번, 6번 계속 시험을 실패하다 보면, 당연히 사람이 이제 환자분들도 좌절감, 우울감이 심할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제가 이제 정신과나 이런 데 의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여러 번 실패를 할 때, 선생님께서 이게 심리적 상담을 하실 때 뭐 어떤 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 좀 중점을 두고 하시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음, 저는 뭐 일단은 그냥 단계가 심하지 않을 때는 뭐 마음 챙김 뭐 그런 마음 챙김 어플을 이용하거나 명상을 권유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사실 그런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 프레밸런스가 꽤 높고, 그런 분들이 자신의 그런 정신과적 문제를 이제 처음 이제 만났을 때 초진 때부터 오픈하는 경우가 많으셔서 뭐 우울증이라든지 패닉 디소더라든지 바이폴라 이런 질병들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잘 먹어서 이제 스테이블 디지즈로 오셔서 이제 시술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은 조금 인사이트가 있으셔서 그런지 스스로 자기가 이제 좀 심리 컨트롤이 안 되거나 했을 때 잠깐 시술을 멈추겠다, 치료 먼저 받고 오겠다, 이렇게 환자들이 먼저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서,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는 조금 많이 디프레션 되어 있고 정신과 가야 될 것 같은 환자들도 있는데, 어떻게 정신과를 가게 할까, 그 인트로덕션을 어떻게 시작할까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환자들이 이제 본인의 그 상태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오픈해서 디스커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카운셀링 하는데 훨씬 편해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카운셀링 하십니까? 저도 비슷하긴 한데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이게 조금 자기가 우울하다, 여러 번 실패해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환자들이 확실히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당연히 감정적으로 조금 그걸 공감해드리고, 아까 김건수 얘기했는데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우울감 너무 심한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정신과 쪽에 저희 의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선생님. 네. 지금 이제 대부분 아까 조금 잠시 언급하셨지만은 우리나라 불임 환자들, 특히 여성들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임신을 하는 게 이제 과거보다는 많은 그 압박이 줄었지만 아직도 이제 시집에서의 그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은 아직도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더더구나 요새는 그 35세 넘어서 이제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아까도 조금 김성우 교수가 언급했지만은 이제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와서 이제 임신이 안 됐을 때, 난임 환자가 왔을 때 그 나이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나이에 따른 어떤 배란되는 배란율이라든지 아니면 임신되는 율이라든지 이런 걸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환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그때 뭐 5, 6회 정도 이제 뭐 시술을 하고 난 뒤 환자한테 실패를 하고 난 뒤 환자한테 당신의 나이 때문에 어떻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더 환자가
디프레션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경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지금 아까도 김건우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난임 우울증 센터가 각 권역별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 지역은 네. 아마 그 서울의료원에 국립의료원에서 주최를 해서 그 난임 그 우울증 센터를 아마 개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다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학병원 내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한테 상담을 하지만은 일반 아마 개원이들은 그 근역센터를 그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환자들이 많나요? 네, 근데 이제 그 서울의료원 권역센터를 뭐 저희는 병원이 이제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저는 그쪽으로 의뢰한 적은 없는데요. 그냥 그 병원 내에 있는 정신과 선생님들께 대부분 의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그냥 기존에 다니던 정신과에서 잘 치료받도록 그냥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불임 환자들 중에 이제 그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네. 산부인과 한 의사가 해야 될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카운셀링의 단계에서 인퍼틸리티 카운셀링에서 이제 크라이시스 카운셀링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쇼텀한 크라이시스일 경우에는 이제 인퍼틸리티 관련된 인퍼틸리티 닥터가 이제 조금 관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크라이시스가 롱텀하거나 좀 심해진 단계라고 생각하면 이제 사이코테라피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스페셜리스트에게 의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호 교수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 딴 거는 없고 제가 좀 되돌아보겠는데 환자들에 따라 특성에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뭐 자기가 우울하다 주로 이제 임신 실패하면 임신에 대해서 집착하는데 뭐 우울하다고 자기가 먼저 표현한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이제 정신과 쪽의 스페셜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 환자의 그런 어떤 좌절감, 우울감을 좀 이해하고 이걸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환자가 이제 먼저 또 이렇게 얘기를 걸었을 때, 아이고, 요번에 실패하셨는데 좀 심적으로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먼저 한마디를 건넸을 때, 그다음부터 자기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줄줄줄 다 얘기를 하는 환자들이 있어서, 먼저 그런 부분을 환자의 어떤 감정들을, 물론 바쁘시겠지만, 진료 중에 끄집어내는 멘트 하나를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임신이 아니고, 다음에 어떤 약을 쓰고 어떻게 하겠습니다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고, 뭐 저번에도 임신 실패하셨는데 많이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한마디를 먼저 건네면 의사가, 그다음부터 환자가 그동안 어떤 느꼈던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이제 얘기하면서 그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저도 진료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먼저 환자한테 의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환자의 마음의 문을 여는 하나의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그 이번 연재 그는 끝내고 이제 그 두 번째 세션에 우리가 그 산부인과 영역에서 환자에게 어려운 결과를 설명할 때 어떻게 그 환자를 보다 더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연자 그리고 두 분 토론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